나를 증명해 보시는 자성관리도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요? 제2의 청년기를 준비하고 이제 음. 살아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두 가지가 당연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하나는 노동을 통한 소득이죠. 또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지하게 중요해요. 네. 이 두 가지가 양립해야 되거든요. 어떤 때 행복을 느끼냐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통장에 도장이 차곡차곡 그렇죠. 찍힐 때 와, 맞습니다. 이런 거 네. 느낀다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를 때 지름신이 왔을 쓸 때 예, 내가 이 정도 누릴 수 있어 뭐 하는데 교수님은 설마 지름신은 아니신가요? 아니면 이 소비를 할 때 기준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냥 딱 세 가지. 제가 항상 세 가지네요. 네. 세 가지 틀을 딱 갖고 있어요. 하나는 네. 욕망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네. 알고 네. 알게 된 욕망을 소비하는 것. 이 아하. 원칙을 꼭 지켜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욕망을 알고 그렇습니다. 알게 된 욕망을 소비하는 것. 네, 예, 사실 예. 우리가 소비할 때 음. 자기 욕망이 아닌 것에 휘둘려서 소비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접니다. 저도 뭐 자주 네, 그럽니다만 네, 어쨌든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죠. 음. 그런 물건을 살 때도 내 진정한 욕망을 들여다보고 맞아요. 남에게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게 좋다는 걸 소비하지 않고 내 욕망을 소비하는 거. 이걸 보는 게 이제 저의 첫 번째 맞아요. 기준. 욕망을 들여다볼 줄 아는 거, 네, 생각 네. 정리가 우선인 것 같아요. 네, 그거 엄청 중요하죠. 네. 이제 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적정 소비의 기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따가 취향 소비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어떤 취향 소비는 엄청나게 비싸도 네. 그걸 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평상시에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소비하는 것은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존재적 소비라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이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그걸 막 소유해서 과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그냥 나 그렇습니다. 자신. 나 자신입니다. 네네. 제가 만년필을 사면 그 만년필이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차를 샀어요. 그러면 차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가면 차하고 행복도 하고 이름도 차하고 지어주고. 나하고 예. 일체화되는 모라일체, 거죠. 모라일체.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래요.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갈 때 이제 차로의 오른쪽에 3분의 2 지점을 내가 차하고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걸 존재적 소비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 기준이 명확하게 있고요. 세 번째가 역시 환경입니다. 환경 소비. 내가 이 물건을 샀는데 이게 환경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기청정기보다는 네. 에어컨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쓰는 편이에요. 이게 옛날에 이정모 그 전 관장, 네네. 그 과학관 관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교수님 이게 우리가 공기를 청정하게 하려고 공기청정기를 만드느라고 그것을 만드느라고 또 공기를 혼탁하게 만드니 어느 게 자연 친화적인지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뻑 맞았어요. 그러네요. 거기다 옮겨가는 물류에서 그렇습니다. 빚어지는. 그래서 예. 사실 저는 공기청정기보다는 인버터형 에어컨 이런 게 엄청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예. 선풍기 저는 안 바꿔요. 17년 정도 됐어요. 네. 우리 집에 있는 선풍기가. 네. 목이 팍 부러졌는데 10만 원 이상 주고 그걸 고쳐서 씁니다. 왜냐하면 리모컨이나 바람 소리가 좀 더 나고 이거는 저의 어떤 그 필요하고는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는 것보다 고치는 비용이 비싸도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네. 에어컨 같은 거는 친환경적인 게 나오면 바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로 소비를 할 때 환경을 조금 생각하는 것도 자기 기분을 아주 좋게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취향을 몰라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맞습니다. 또 제 나이 또래쯤 되면 뭐 퇴직한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인경아 나 퇴직금 받았어. 네. 그동안 내가 직장 생활 살아온 게 너무 억울해. 네. 나한테 선물해줘야 될 것 같아. 네네. 뭔가 해줘야 돼. 네. 그런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네, 맞아요. 다들 여행을 떠나는데 나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명품 가방 무거워서 못 들겠어. 그래서 취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헤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취향을 알아가야 됩니까? 예. 취향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이것도 이제 습관인데 자기를 야단치세요. 난 취향도 모르는 사람이 어떡하지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이거 일단 여러분들 아니라는 것부터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유래는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
네. 이거부터 우선 인정을 하시고 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문제를 알았으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면 내 취향을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먼저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래요. 네. 이게 출발 지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취향을 이제 뒤져봐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각으로 나의 취향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제 이런 게 있을 시기는 네. 사회화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되지 않은 시기에는 있잖아요. 네. 어릴 때를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음. 어릴 때 내가 어떤 종류를 하니까 되게 기뻤네. 이런 걸 설렘을 느꼈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을 한두 번 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의 어릴 때의 취향 이렇게 제목을 써놓고 수첩에다가 계속 추가해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쓰고 내일 또 생각나면 또 쓰고 일주일 후에 또 쓰고. 네. 저는 사실 이런 이제 제가 기록 전공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록의 특성 중에 하나가 누적적이라는 특성이 그쵸. 있어요. 그런데 네. 취향을 한번 어릴 때 취향을 생각해 보세요 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20분 동안 쓰거나 어떤 사람은 2시간 동안 써요. 이거 완전 꽝입니다. 이게 답 안 나와요. 그래서 기록의 누적적인 성격을 이용해서 오늘 5분 생각해보고 내일 10분 생각해보고 일주일 후에 또 10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보름 정도만 써보시잖아요. 어릴 때 자신의 취향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이제 취향의 방향이라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몸을 움직이는 거 또는 뭐 이동을 하는 거 이거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그 아주 좋은 헤드폰을 끼고 클래식 음악을 듣는 거. 네. 뭐 사람마다 이 방향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큰 방향을 찾아놓고 예. 그다음에 저는 특히 40대 이후가 되면 네. 그 종류에 해당한 걸 반드시 시도해 보기를 권해요. 시행착오. 네. 취향도 시행착오예요. 그럼요. 그걸 해보고 이게 내 취향이구나 이거야. 네. 하는 거를 저는 3가지만 여러분들이 발견하시지 않습니까? 인생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그 취향을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네. 그 한 번 취향 소비나 취향 행위를 해서 자기에게 얻어진 기쁨이 우리의 행복의 기본 지수를 높여줘요. 그거 하나에 의해서 일상을 엄청 밝게 열심히 살게 된다니까요. 그럼요. 제가 얘기한 대로 3가지나 있어요. 야, 이거는 아주 큰 발견이 되실 거고 특히 40대 이상 50대 되신 분들 여태까지 희생적으로 정말 열심히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취향을 찾아내고 찾아진 취향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다른 것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꼭 사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어요. 네. 그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제 인생에 대한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는 일인인데요. 멋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여기 이제 교수님이 정리하신 소비에 대한 가치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네네네.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물건을 구매할 때 나만의 소비 기준이 적어도 3가지는 있는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신의 소비 취향을 잘 알고 있는가? 근데 사실 이거 잘 모르는 분 너무 많아요. 소비보다 저축이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다음에 SNS나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나의 취향을 파악해 특정 제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이거 살펴보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제가 그렇게 체크리스트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취향, 소비, 뭐 저축 여기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국면에 접하고 이제 다양한 국면에서 내가 휘둘리나 아니면 내가 나로서 주체로 살아가고 있나 이제 이런 게 모든 국면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국면을 인식을 했다면 그런 국면에서 나는 생각이 어떤 기본 틀에서 돌아가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인드박스라든지 생각상자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소비할 때 그 마인드박스의 필터를 한번 쑥 거치고 내가 생각을 해서 오케이 이건 소비 아니야 이건 이렇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틀이 되게 중요하고요. 아까 쭉 나온 것 중에 그 3번째 질문 같은 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통장에 잔고가 쌓이나 내가 소비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기쁜가 이제 이 얘기 하셨잖아요. 부자들은 하나만 선택하지 않고 2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느낌이 확 오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꿈을 선택하냐 아니면 돈을 선택하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내가 소설가가 되는데
소설 연락에 잘 쓰려면 나는 가난해야 돼. 이 생각은 옛날 생각이라는 그렇죠. 거야. 거꾸로 돈을 많이 버는 소설가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소설을 택할 것이냐 돈을 택할 것이냐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이게 이제 하버에커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 소비예요. 그러면 나는 통장 잔고를 선택할 것이냐 소비의 기쁨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양자택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융합적으로 사고해서 자신의 기준을 갖게 되면 자 개념적으로는 이럴 수 있어요. 취향 소비도 하고 자기의 삶에 꼭 필요한 소비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이 나의 능력을 키우는 데 작동해야 되고 그 능력에 의해서도 돈을 벌고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융합돼서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시는 두 가지 중에 아직 나는 소비 쪽이야. 이거 아니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미 그 취향 소비를 엄청 잘하고 계시고 자신의 삶에 대한 뭐 소위 메타인지죠. 자신을 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소비 행위들이 기자님의 이제 계속 지속적인 성숙과 그것에 의해서 돈이 막 더 들어오는 이 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우리 시청자들도 그런 길을 택하라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 20세기 태어났지만 19세기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아유 뭐 맨날 돈 해? 라고 그런 경멸을 의식이 있죠. 우리가. 했었어요. 근데 살아보니 돈이 진짜 필요하고 그럼요. 이제 100세 시대라는데 네. 제가 뭐 집 한 채가 있다 한들 이거 어떻게 뭐 영모기지 가진 방법은 있으나 내 자산과 근로소득과 이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예전에는 사실 학자분들이 경제학자조차도 뭐 돈 관리 잘하세요란 말을 별로 한 적이 없어요. 뭐 그 지수 얘기를만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꿈과 욕망과 뭔가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증명해 보시는 자산 관리도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물론 엄청 중요하죠. 네. 우리가 특히 이제 저는 그래서 노후라는 용어 자체를 좀 폐기하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형이 저보다 10년이거든요. 그럼 지금 75세잖아요. 네. 청년이에요. 우리 형을 보면. 제 주변에 저보다 10년 선배, 15년 선배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요. 육체, 정신이 모두 청년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걸 노후라고 해버리면 노후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적극적으로 설정을 못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40대가 되고 50대야. 그래서 저는 제2의 청년기를 준비하고 이제 살아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두 가지가 당연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노동을 통한 소득이죠. 또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산 소득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양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요때 제가 이제 절대적 절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일정 기간은 필요에 따라서 절대적 절약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주 식비조차도 아끼는 절대적인 절약을 해야지. 그러면 밖에서 매식 안 하고 저희가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매식하는 것보다 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비용을 줄이거든요. 40, 50대가 되면 한 달 수입이 부부라고 치면 많을 때는 1,000만 원씩 되거든요. 안 돼도 500 정도는 된단 말이죠. 그렇죠. 절대적 절약을 하면 우리가 얼마씩 저금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40대 중반 이후에 절대적 절약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달에 500 이상씩 저금한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60대 이후의 삶을 위한 자산소득의 시드머니를 사실은 한 3년 정도 이 정도만 해도 1억 5천 2억씩 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젊은 시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 수입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중년이 넘어가면 500 이상씩 자기 노동소득을 통해서만도 얻어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한 3년 절대적인 절약을 하면 퇴직금하고 합치면 돈이 3억, 5억 이렇게 돼요. 그러네요. 올해는 뭐 필요 없는 여행은 안 간다라든가 냉장고 파먹기를 해서 외식을 줄인다라든가 줄일 거 엄청 많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지출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허할 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자산소득을 위한 시드머니 만드는 작업을 꼭 중년에는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냥 아이고 요새 세상에 어떻게 그 돈을 은행에 넣으세요. 다른 방법이 있죠. 주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균 그러니까 자산소득을 그냥 금리 낮을 때 기준으로 해서 뭐 2%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2억이면 한 달에 얼마 들어올까요?
한 달에 100만 원 들어요. 4억이면 한 달에 200만 원 들어요. 그냥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그렇죠. 연금 수준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40대, 50대 됐을 때 좀 적극적으로 꼭 하시기를 권하고요. 또 네. 하나는 이게 이제 60대가 돼도 청년이니까 노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대학도 좋은 데 가고 빨리 취직해서 은행에서 은행장도 하고 와. 이러고 나온 친구예요. 네. 할 줄 아는 게 은행에서 돈 계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남의 돈만 계산했는데. 그러니까 나와서 6개월 정도를 그 친구는 이제 선언을 하더라고요. 미치게 놀겠다고. 근데 미친 듯이 놀더라고요. 6개월 만에 바로 우울증 왔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 너무 많죠. 사실 이 얘기를 안 해서. 특히 남성들은요. 그걸 외부로 표출하는 것을 부끄러움을 알아요. 맞아요. 막 허세만 계속 부리고. 명함이 떨어지는 순간 어쩔 줄 몰라 그러니까. 하죠. 네. 실제로 친구 떨어지고. 네. 그래서 그때가 저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소비도 취향 소비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들여보듯이 자기가 뭘 하면 재미있어 하는지 뭘 새롭게 잘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은행장 출신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능력을 키우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컴패스 역량이라고 하죠. 정말로 그 역량을 스스로 한 단계 키워서 노동을 해서 수입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꼭 만드셔야 되는데 이 나이에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역량 키워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직종에서 조금씩 노동을 해서 그렇게 많이 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 달에 최소 수입을 할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역시 저는 제가 시작한 것처럼 유튜브도 하고 자기 사업을 해서 자그마한 회사를 꾸리시는 거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자기 기업에서 하건 어디 취직을 하건 노동을 해서 노동 수입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삶의 기쁨과도 연결되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 수입, 자산 수입을 안정화시켜서 우리 100세 시대에 멋진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그렇죠. 되셨으면 하는 얘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무 공감을 하고요. 네. 근데 책에 보니까요, 그 마인드 박스가 이제 제목이잖아요, 신간에. 네. 살면서 향유할 수 있는 일이 종류가 많아진다. 네. 이게 바로 삶의 재산이다라는 네. 규절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기자님하고 저하고 취향이란 단어를 너무 취향하는 게 공통점이잖아요. 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취향이에요. 네. 그걸 끊임없이 찾고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취향을 찾는 과정도 네. 그렇고 취향을 찾아서 행위하는 과정도 제가 얘기하는 마인드 박스처럼 일종의 이게 인생관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인생관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16개의 인생관 요소에 대한 자기 생각을 딱 정리하고 있으면 취향도 발견이 되고 그렇죠. 취향 행위를 할 때 자기의 기준이 작동하게 되고 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말하자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조금 자신 있게 살 수 있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하면 네.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그러면 선택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고 그렇죠. 걔를 이렇게 잘 엮어내면 걔가 기쁨도 되고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인드 박스를 많은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데 근데 고맙습니다. 세상에 교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구독자들에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근데 이제 진심으로 달아주신 분 혹은 저는 이런 취향이 있어요라고 밝히신 분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10분 10분에게 교수님의 새로운 저서 마인드 박스를 이제 주신다고 합니다. 선물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시 한번 김 교수님 모셔서 2부에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